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바다 모의고사 해설 1회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긴장되시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은 기간을 정확하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해설인데 얼마 안 남아서 1회부터 5회까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그와 동시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수능 점수를 여러분 실력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에 아주 유행입니다. 그죠? 실모라고 하죠. 실전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죠. 여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바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이 수능에 비슷하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적중을 기대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적중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그죠? 적중을 위해서 실무를 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 성적이 수능에서 얼마쯤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성적 확인용으로 모의고사를 치는 거, 이것도 결국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죠? 시간 낭비.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네 성적은 결정될 거잖아. 수능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성적을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선생 생각엔 말이야. 말 그대로 실전 훈련이에요. 실전 훈련. 수능장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느낌으로 시험을 칠 것인가를 훈련하는 거라고. 그지? 여기에는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재작년에도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수능장에서 걱정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시간. 시간 안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긴장된 와중에 시간 안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이 시간 때문에 말이야. 시계를 재놓고 시간에 맞추어서 모의고사를 풀어야지라고 모의고사 풀면서 자주 시계 보고 고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시간에 맞춰 푸는 훈련, 이 훈련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가 마이너스예요. 수능장에서 그렇게 풀고 싶지 않잖니? 상상을 해봐. 수능장에서 감독관 선생님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런데 너 그죠? 한두 지문 남아가지고 막 고개 들고 덜렁덜렁. 그죠?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정말로 후회 없이 수능장에서 깔끔하게 풀 수 있을까? 이걸 훈련해야 하는데, 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요구를 잘 들으세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선생님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그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잘 보세요. 그냥 비유로 얘기할까? 자, 왼쪽에 지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의 특징은 이런 거야. 원래 국어는 이런 거거든. 지문에서 자, A방의 열쇠는 2번 키야. B방의 열쇠는 4번 키다. C방은 5번 키로 열면 돼 라고 보기에서 지문에서 다 주어져요. 네모 안에서. 그죠? 국어 영역이라는 건 이 네모를 잘 읽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능력이야. 수능장에서도 이 네모를 잘 읽어내야 돼. 자, 근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미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악순환인데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차분하게 제시문을 못 읽어요. 비유하자면 그냥 열쇠 꾸러미를 지문에서 그냥 움켜줘요. 그리고 자, A번 방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잘 읽은 학생들은 그렇지, 지문에서 A번은 2번 키랬지 라고 2번 키를 끼워서 그냥 돌려요. 그럼 금방 열려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의 특징은 그냥 왕창 지어요. 그래놓고 나서 A번 방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꾸 열고 돌리고 해요. 이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갖가지 팁들이 있을 수는 있어. 뭐 문제를 먼저 보라는 동생 납득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잘 읽으세요. 수능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재수생 같으면 당황했던 이유, 응? 보험 지문에서 그 쩔쩔맸던 이유란 것이 다 여기를 차분하게 못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날림으로 읽고 문제에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5회까지 다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남은 몇 회가 있다면 제발 모의고사만큼은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자 시간 의식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문을 읽어서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됐어요?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의 얘기들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정말 지문 읽을 때 집중력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문을 읽으니까 시간이 정말로 단축됐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지만 자 수능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이미 결정된다? 수능 문제의 정오는 전부 다 지문 읽을 때 다 결정돼요. 딱 한 문제, 어휘 문제 빼고. 모든 건 다 지문 읽을 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읽는 훈련, 나머지 기간 동안 이걸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전 모의고사를 그렇게 푸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그렇게 푸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기출입니다. 기출. 수능 기출, 육구 기출, 그죠? 평가원 기출. 이 기출을 시간 재서 풀지 말고 다 알잖아요. 기출 풀라고 하니까 또 기출이래. 뭐 답 다 기억나는데 그게 아니라 기출에 시간이 없으면 문제는 안 봐도 돼요. 근데 문제 여러분 보게 될 거야. 근데 지문 중심으로 한 문장 한 문장 과도하게 고개 끄덕이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라고 차분하게 반응한 훈련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분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고 이 반응 회로를 나머지 며칠 동안 잘 살려서 수능장에 가서 똑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반응하세요. 오케이? 긴장의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 5강 안에서 얘기는 할 테니까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차분히 반응한 훈련을 남은 기간 동안 합니다. 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혹은 뭐 국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3, 4시간 정도 꾸준하게 반응한 매일매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언제? 아침에. 요즘에 학교에서 거의 수업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학원도 이제 자습이 이제 시작될 때인데 매일 7시부터 웬만하면 7시 반, 늦어도 7시 반부터 10시까지는 꾸준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왜 7시 반부터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아마 7시 반에 앉아 있을 거거든. 그죠?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지만 7시 반까지 앉아 있을 거고 8시 10분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7시 반까지 앉아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한 4, 50분 동안에 여러분들 또 국어 지문 읽고 있을 거니까 수능과 똑같은 템포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실력만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수능장에 가서 여러분 실력만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죠? 하는 얘기니까 선생님 말을 조금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자 모의고사 지문 읽을 때가 중요하다. 모의고사 시간 부족 현상은 전부 다 지문을 제대로 안 읽어서 생긴 것이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보여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출 지문을 가지고 차분하게 반응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아침에 해라. 라는 얘기 했어요. 됐어요? 이 정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지킬 수 있을 건데 이런 방법으로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그죠? 실제로 수능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떤 학생들은 뭐 댓글 달아놓은 걸 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요. 뭐 학생들에게 기대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실제로 그 정도 선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네가 성적이 좋은 거야. 자신감 가져도 돼. 그죠? 예.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스킵을 하고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문제 혹은 이 지문은 좀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일단 9번 문제. 9번 문제 3점짜리인데 현장에서도 9번 문제 어렵게 생각했던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일단 지문에서 세 번째, 자 3페이지에 초고의 세 번째 문단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집중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차분하게.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볼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 평생 교육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학교 평생 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관련 법규도 미미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이보다 홍보나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다양한 학습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더 큰 요인이다. 어쨌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학교 평생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네. 그중에 가장 큰 건 뭐라고? 재정 부족.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미미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번째 문단 보세요. 따라서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의 확보이다. 충분한 홍보와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재정 확보에 관련된 부분만 읽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원인, 네 번째는 그 해결책 이런 얘기인데 자, 9번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이에요. 그죠? 자, 그럼 선지에 다 자료가 새로운 자료가 담겨 있어요. 자, 4번 선지만 봅시다. 4문단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 평생 교육을 활성화시켰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를 머릿속으로 든 괄호를 한번 묶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자료잖아. 새로운 자료야. 그지?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평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 교육을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4번 문제가 왜 오답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싸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풀면 4번이 옳은 선지로 보일 건데 자, 결론은 주장은 뭐냐면 학교 평생 교육을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그걸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 평생 교육을 활성화시켰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 국가가 뭐 했다고? 재정을 지원했어. 그래서 학교 평생 교육이 활성화됐다고. 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학교 평생 교육이 활성화됐으니까 국가가 주도하자.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4번 선지가 제대로 나오려면 요 자료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잖아. 자, 국가가 지원해서 학교 평생 교육이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결론 내야 돼? 우리나라도 학교 평생 교육의 재정 문제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야지 무턱대고 국가가 주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지문 전체 논제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자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읽어봤다면 요 정도 사고해서 답을 4번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 중세국어인데요. 항상 이 중세국어의 오답률이 중세국어 높아요.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인데, 그죠? 포비아,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증, 두려움 이런 얘기죠. 쌤 생각은 많은 학생들이 중세국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까놓고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쌤이 얘기할게요. 중세국어는요. 철저하게 뭐야? 현대국어 문법이야. 됐어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문법이라고.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막 중세의 어떤 단어를 외우고 중세 문법을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자, 그냥 현대국어 문법만 잘 다져놨다면 충분히 여기에 적용만 하면 돼.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이 2번은 왜 틀린 거야? 현대국어를 잘 몰라서 그래. 칠판 봐.
자, 예를 들어서 예, 뭐 자, 이게 자, 예를 들어서 깡이라고 해봅시다. 깡. 그러면 이건 자음이 몇 개 있는 거야? 자음이 3개 있니? 자음이 2개 있잖아. 쌍기역은 하나의 자음이라고. 물론 자, 없습니다 할 때 이 받침에 있는 비읍 시옷은 2개의 자음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국어에는 이 어두의 초성에 2개의 자음이 올 수 없어요. 현대 국어에는. 근데 지금 2번 선지에 니은을 봐. 한 살에 브스게니를 현대어로 꿰뚫리니라고 얘기했어. 어두의 2개의 자음만 쓸 수 있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선 3개의 자음까지 나란히 붙여 쓰고 있다. 중세 국어에선 3개의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고 있는 건 맞지만 현대 국어에서 2개의 자음만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현대 국어는 무조건 뭐니? 자음이 하나야. 쌍기역도 하나의 자음이라고. 이걸 알았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죠? 예. 현대국어라고요. 현대국어.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2번을 잘 못 잡아내니까 3번이나 4번 선지를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모음 좋아 보세요.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가 비교돼 있어요. 적어볼게. 예. 뒤에는이 뒤에는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알페나니 앞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 네. 모음 조화인데 자,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바뀌는 것이 조화를 맞추는 게 모음 조화잖아. 이건 알지? 그럼 봐. 뒤에는 이란 건 실제로는 자, 몰라도 돼요. 뒤 플러스 에 플러스 는이야. 그죠? 예. 앞에는 앞에 난이에요. 자, 그럼 봐. 멀리 갈 필요 없이 자, 양성이죠. 아래아가 있는 거 요 양성이에요. 자, 아래아 양성. 양성, 양성, 양성. 근데 여긴 봐. 양성, 음성, 음성.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건 알면 좋겠네. 아래아는 양성이에요. 아래아하고 대응되는 중세국어 모음은 의예요. 양성, 음성. 요 정도 관계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에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말이 있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봅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어미란 말이야. 어미. 어미는 항상 어디 뒤에 붙어? 어간 뒤에 붙어. 그럼 봐. 자, 우유 먹다. 자, 봐. 먹다는 용언이에요. 네, 먹이 어간이죠. 자, 먹다가 우유를 수식하게 만들려면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돼요. 어떻게? 지금 네가 먹는 우유는 상했어. 네가 먹은 우유는 상했어. 어쩌니? 네가 먹을 우유는 상했어. 그죠? 네,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그러니까 이 용언이 뒤에 나오는 체원을 수식하기 위해서 붙는 어미들. 예, 당연히 시제를 포함하죠. 네가 먹는 우유는 상했어. 뿜어. 네가 먹은 우유는 상했어. 뭐 배탈 날 거야. 네가 먹을 우유는 상했어. 버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를 표현해요. 이런 시제를 가지고 용언이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 요게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거든. 그럼 봐. 리을에 섬 안에 자실제라고 했어. 자실제. 자실제. 자, 그 다음 밑에는 주무실제라고 했다. 주무실 때. 자, 그럼 봐. 자다에다가 주체 높임 선어머럼이 시가 붙었고 이 리을하고 여린 히읗이 바로 중세국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겠지. 근데 현대국어에는 주무시다까지가 용언이라고 봐야죠. 그죠? 여기에 리을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선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15번 문제에서 현대 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2개 올 수 없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이건 20초 안에 풀 수 있는 게임. 근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3번하고 4번 선지의 모음주어나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뒀다면 2번 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포비아에서 벗어나세요. 현대국어 문법만 잘 알 수 있으면 중세국어로 쓰인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쓰인 건 다 밑에 현대어로 번역돼 있으니까 그냥 매치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 중세국어를 해석하지 못해서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냥 재료 자체가 중세국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재료를 다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문법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정도만으로 받아들이시고 수능장에서 꼭 맞추기 바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 질문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는 네가 지문만 제대로 읽었으면 됐잖아. 그죠? 이건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전 산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바로 내용일치 문제야. 그러니까 돌려보면 너희들이 차분하게 고전 산문을 못 읽는 거야. 지문도 길고 막 지문의 길이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읽어낸다고. 그래서 한 문제를 틀리면 이게 2점짜리잖아. 그러면 네 대학이 정시로 간다면 한 3, 4개가 두두둑 떨어져. 이 순간에. 됐어요?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구나. 2년 전에 한 학생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2년 전에 배웠던 학생이 자기 한양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쌤 제가 한 문제만 모든 과목에서 딱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연대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응? 이게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 정시에서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날림으로 지문 읽어서 틀리는 경우 없기를 바래요. 이건 100% 네 탓이야. 그죠? 누구 탓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쌤 그런데 저는 고전 산문 독해가 정말 어려워요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 기출에 나왔던 고전 산문 지문들을 다시 한번 하루에 3, 4개씩 쭉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읽을 때 지문을 차분하게 읽어내세요. 이 고전 산문이 독해가 잘 안 되는 건 이 고전 산문의 글 쓰는 방법에 네가 적응이 안 된 거야. 됐어요? 네. 적응되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 틀린 걸 보면 쌤 되게 안타까워요. 그죠? 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못 읽어서 틀린 거라고. 국어는 거의 대부분 못 읽어서 틀려요. 그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 하나만 설명합시다. 이 2번 선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독백은 원래 희곡 용어죠. 그죠? 예, 희곡 용어인데 이 기출에 보면 독백이란 말을 소설에서도 잘 씁니다. 예, 독백이 뭔 줄 알잖아, 네가. 그지? 뭐야? 무대에서 희곡에서 얘기한 무대에서 무대 위에 혼자 있고 자기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독백이라고 해. 맞지? 그러면 소설도 마찬가지야. 독백은 일단 발화돼야 돼. 발화.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독백이라면 듣는 사람 청자는 없어도 혼자 따옴표 안에서 뭐니 자기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야 소설에서 독백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 주인공의 심리, 지식인의 내밀한 심리를 그냥 서술자가 쭉 읊어주는 거지. 이걸 자기 입 밖으로 낸 소리가 아니니까 이런 건 독백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6번 질문이요. 이 질문에서 22번, 23번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현장에서도 22번에 5번 선지 고른 학생, 23번에 4번 선지 고른 학생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선생님 생각이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22번에 5번 선지 고르면서 얼마나 시간을 소모했을까? 23번에 4번 선지 고르면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리고 또 틀렸잖아. 그지?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진짜 이제 1등급, 2등급 이런 걸 가르는 그죠?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 선지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문 읽을 때 이미 다 결정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학생 있잖아. 선생님 80분인데요. 그중에 별표 친 문제들을 검토하는 5분쯤은 남겨두고 마킹하는 2, 3분도 남겨둬야 되니까 적어도 72분 안엔 끝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그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근데 잘 봐. 별표를 쳤다는 건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헷갈린 선지가 있다는 거지. 자, 원칙대로 얘기해보자. 헷갈린 선지가 있다는 건 선지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제대로 검토하려면 뭐 해야 돼? 그래, 지문을 새로 읽어야 돼. 그치? 근데 지문마다 예를 들어서 지문 4개마다 별표가 1개씩 나왔어. 그러면 5분 안에 그 지문을 새로 읽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애들이 이런다고. 별표침 문제 고쳤더니 오답이에요. 틀렸어요. 이런다고. 그래, 지문을 파악하지 않은 선지끼리의 비교는 검토의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 시간 남겨서 지문 더 정확하게 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쌤 생각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자, 22번 지문 한번 봅시다. 과학기술 제재죠. 학생들이 막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과학기술 제재 지문은 다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숱하게 받았어요. 그죠? 과학기술 지문은 다 이해해야 하나요? 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연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풀 건데? 라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힘들죠. 다른 지문보다 이게 정보량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보량이 많은 거요, 어떤 개념적 이름이나 그러니까 명칭이나 수치 같은 건 선생도 돌아가요. 그리고 쌤도 세세한 건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요. 그지? 그렇지만 큰 흐름의 줄기는 완벽하게 이해해야 문제가 풀려요. 이게 이해 안 되잖아. 이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식의 사고를 하냐면 어차피 문제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갈 거니까 문제 풀 때 지문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작년에 시험 친 학생들 알 거예요. 반추위의 미생물 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지문에 20분 이상 걸려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죠? 한 지문에 25분, 20분을 쓴다는 건 일단 국어에서 올 수능을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협박으로 들리는데 미안합니다. 협박입니다. 근데 끝내겠다는 거야. 이거 안 돼. 그죠? 이렇게 찾기로 풀면 절대로 안 돼. 됐어요? 넌 어떻게 푸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여줄게. 자, 시간이 조금 걸리고 뭐 지루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감안하고 읽을게요. 네. 자,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에게 넘겨줄게요. 그죠? 읽어봤을 겁니다. 이건 이제 뭐니? 양자키 분배 기술이라는 거예요. 양자키 분배 기술. 여기 나오는 암호키라는 건데, 암호키. 이건 기출 공부를 한 학생들은 평가원 지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보세요. 자, 어떤 상자를, 이 안엔 뭐니? 아주 귀중한 물건이 들었어. 어떤 상자를, 자, 여기 이제 열쇠를 딱 채워서 A가 B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 A는 분명히 여기에 뭐니? 비밀번호 아니면 열쇠를 딱 채워서 보냈겠지. 자, 그러면 이 상자는, 중간에 이 상자는 절대 열 수 없이 무거운 상자라고 해보자고. B한테 배달됐어요. 그럼 B는 이걸 알기 위해서 당연히 또 뭐니? 열쇠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어야겠지. 근데 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요? 그지? 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중간에 뭐 없이, 중간에 도청당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 없이 안전하게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야. 여기에서 뭐를 이용한다는 거지? 양자적 특성을 이용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자, 그러면 이걸 중간에 가로 채임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A가 B에게 열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양자의 한 종류인 광양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이지만, 그렇구나. 그림 1에서와 같이 광양자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틈이 길게 나 있는 편광판으로 광양자를 투과시키면 그 광양자는 그 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파동이 된다. 됐어요? 자, 이 정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편광이라고 하는데, 자, 편광이라고 하는데, 양자키 분배 기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편광의 진동 방향, 즉 편광 방향 중 몇몇의 편광 방향만을 선택해 그 방향들 각각의 0 또는 1이라는 비트 값을 지정하여 암호키의 원천으로 삼는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됐는데 양자를 통과시키면 편광 방향은 당연히 요런 방향으로 편광되겠지. 그리고 요걸 요 하나를 편광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틀에다가 양자를 통과시키면 이런 편광 방향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그럼 뭐니? 하나의 편광 방향인 거야. 근데 이 문단을 잘 읽었어야 예를 들어서 22번에 5번 선지를 지울 수 있었을 텐데, 자, 다시 읽어봐.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편광 방향인데 편광 방향 중에 몇몇 편광 방향을 선택해. 그럼 편광 방향을 선택한다는 건 편광판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편광 방향을 선택해서 방향들 각각의 0 또는 1이라는 비트 값을 지정해 암호키의 원천으로 삼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문에 나온 대로 하면 뭐 예를 들어 이걸 0이라고 비트 값을 지정하고 이 편광 방향을 1이라고 비트 값을 지정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일단 논란은 해결하고 가자. 22번에 5번 선지. 동일한 편광 방향에 2가지 이상의 비트 값이 설정되기 위해서란 구절을 딱 읽는 순간 5번 선지 지웠어야 돼. 어떻게 동일한 편광 방향에 2가지 이상의 비트 값이 생길 수 있어? 동일한 편광 방향은 비트 값은 무조건 하나야. 그러니까 5번 선지는 동일한 편광 방향에 2가지 이상의 비트 값이 설정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선지잖아. 자, 이걸 네가 두 번째 문단을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22번의 5번 선지는 순식간에 지워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걸 지문에서 수능장에서 날림으로 읽어버리면 22번의 5번 쉽게 지우기 힘들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2, 3분 쓰게 된다고. 그러면서 뒤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지문 안에서 지문 읽는 순간에 결정돼요. 모든 문제는.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됐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자, 계속 읽어봅시다. 편광 방향을 암호키의 원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광 방향 가운데 필요한 방향을 선택하는 동시에 선택된 방향들을 특정 값에 대응시킬 수 있게 하는 방향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약속하려면 방향적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양자키 분배 기술에서는 이러한 방향적 기준으로 그림 이와 같이 십자와 대각이란 두 기준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십자 기준에서는 수평 수직을 0, 1, 대각 기준에서는 오른쪽 0, 왼쪽 1까지 그냥 여러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문단부터입니다. 이 문단에 있는 내용, 그죠? 두 문단이네. 딱 그림 3, 4, 5가 있는 요 두 문단을 독해를 제대로 해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설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어야 된다고. 자, 수능장에서도 이런 지문이 나올 때 그냥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서 승부를 거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러한 설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양자키 분배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이 말이야. 우선 송신자는 두 기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고 선택된 기준에 해당하는 두 방향 중 하나를 역시 임의로 선택해서 그에 해당한 편관을 수신자에게 전송하기를 수차례 반복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이 그지? 송신자야. 자, 여러분들이 수신자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편광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4개로 딱 하자. 선생님은 예를 들어 단순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 십자 편광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편광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은 어떤 비트 값을 보낸 거냐면 0, 0, 1, 1의 비트 값을 보낸 거야, 너희들한테. 됐어요? 자, 근데 이 비트 값을 그대로 보내면 중간에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광 방향을 보낸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내는 거지. 이걸 의미하는 이 신호들을 보낸다 이 말이야. 됐어요? 계속 읽어보자. 즉 그림 3과 같이
수평, 수직 또는 오른쪽 대각, 왼쪽 대각 중 한 방향을 가진 평광을 임의로 선택해 그 평광을 수신자에게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됐어요? 한편 수신자는 전송되는 평광들의 평광 방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평광판도 몰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림 4와 같이 전송되는 각 평광들에 대해 두 기준의 평광판 중 한 평광판을 임의로 선택해 평광 방향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희들 나름대로의 평광판을 임의로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럼 뭐니? 복잡하게 선택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십자 평광과 대각 평광판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지. 이때 확인하려는 평광의 평광 방향이 만약 자신, 즉 수신자의 선택한 기준에 해당한 평광 방향 중 하나라면 확인된 평광 방향의 비트값은 송신자가 보낸 평광 방향의 비트값과 일치하게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 요 판하고 이 판은 뭐하니? 같은 평광판이지. 그러면 이 보낸 광자를 수신자가 받을 때, 수신할 때 당연히 요 수평 평광으로 받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네가 해석한 거예요. 이놈은 0이었어 라는 거야. 자, 이건 달라요. 좀 이따 봅시다. 이것도 같죠? 같은 평광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네가 이제 받아들인 거야. 아, 이건 1이구나. 비트값이 라고 짐작하는 거지. 자, 근데 반면을 잘 읽어보세요. 확인하려는 평광의 평광 방향이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방향일 수 있잖아. 그죠? 평광판을 뭘 선택한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평광판을 선택했다고, 학생인 나는. 근데 이 선생인 수신자가, 송신자가 어떤 판을 선택해서 보낸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골랐어.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평광은 평광판을 뭐해? 투과한다고 했어. 이렇게 나온 평광이 이 평광판을 네가 생각해 상식과 다를 수 있지. 평광판을 투과한다고. 됐어요? 투과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기준의 방향 중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확인된 평광판의 비트값은 송신자가 전송한 평광판의 비트값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돼요? 여기를 제대로 읽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평광이 이렇게 왔어. 근데 그 평광이 이 평광판을 통과한다는 얘기야. 근데 통과한 방향이 어떻게 통과할지 몰라. 이렇게 나왔는데 평광이 이렇게 통과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평광이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통과했으면 1이고 이렇게 통과했으면 0인가? 아마 오른쪽 대각 0. 그렇죠? 예, 1이고 0이지. 됐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는데 이놈이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1이고 0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잘 봐. 네가 수신자야. 수신자면 얘가 지금 어떤 평광판에서 어떤 비트값을 보내는지 이 판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가 선택한 평광판을 가지고 평광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0, 1, 1, 1이 나왔다 치자. 자, 근데 이 선생이 보낸 신호는 비트값은 0, 0, 1, 1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매치시키느냐 이 말이야. 자, 생각해봐. 이제 네가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서로 뭐를 비트값으로 확인하면 안 돼. 비트값을 서로 확인해버리면 중간에 뭐니? 예,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인터셉트 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를 까면 되겠니? 그래, 선택한 평광판을 까는 거야. 평광판을. 읽어보자. 수신자의 평광 방향 확인이 끝나면 송신자와 수신자는 그림 5와 같이 자신들이 임의로 선택한 기준들의 순차적 배열을 서로 확인한다. 돌려 말하면 평광판을 서로 확인한다 이 말이야. 자, 이 배열 중 두 사람이 선택한 기준이 같은 순번들에서는 수신자가 확인한 비트값과 송신자가 선택한 비트값이 일치할 수밖에 없지. 이 순번들의 비트값만 모아 다시 배열하면 그것이 암흑극이 된다. 무슨 얘기냐? 이해되죠? 이제 자 봐. 평광판 비트값은 보내지 않고 평광판만 서로 확인한다고. 그러면 이 평광판은 같고 이 평광판은 달라.
이 평광판 같고 이 평광판은 달라. 그럼 봐. 이 평광판에서 안 정보는 이 정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럼 결국 수신자가 보낸 비트 값은 뭐가 되고 0, 1이 되고 송신자가 받은 비트 값도 0, 1이 되어 일치하는 거야. 서로 0, 1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지만 편광판만 가지고 충분히 편광만 가지고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가 바로 요 지문의 양자키 분배 기술이란 거야. 요렇게 네가 납득을 했으면 그지? 그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이때 각자 선택한 기준들의 배열은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러니까 평광판은 어떤 평광판을 선택했는지는 외부에 노출되어도 보안에 지장이 없지만 생성된 암호키 값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서로 주고받아 확인해서는 안 된다. 됐어요? 마지막 문단은 네 스스로 읽어낼 수 있을까? 요 문단만 잘 읽어냈으면 22번 문제, 23번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문단을 복잡하다고 그래 문제 나오면 다시 돌아오지 뭐라고 하면서 이해 없이 풀다가는 수능장에서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오른쪽 다리는 막 불수의근이 되고 막 덜덜 떨리고 그죠? 고개는 수시로 시계 보게 될 거고 어떡하지 라고 당황할 거야. 그지?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게 있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응? 무조건 국어 영역의 핵심은 네가 지문을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느냐. 그지? 거기에 있다고. 자, 그럼 22번 봐. 5번 선지 틀린 건 확인했지. 자, 22번의 3번 선지. 편광은 자신의 편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의 틈을 가진 편광판을 투과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지? 자, 그다음 23번 봐. 양자키 분배 기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하고 4번 선지만 보자고. 송신자는 보내는 사람이잖아. 임의로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평광판, 십자 평광판을 선택할까, 대각 평광판을 선택할까 두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므로 자신이 전송하는 편광의 편광 방향을 알지 못해? 이걸 왜 알지 못해? 자기가 계획하에서 그지? 비밀번호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평광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건 잘못됐죠. 4번 선지. 송신자가 전송한 편광들의 비트 값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그렇지. 비트 값은 전달되지 않아도 돼. 뭐만 서로 공유하면 된다고? 편광 방향만 서로 공유하면 되지. 비트 값을 전달하면 중간에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비트 값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암호키를 공유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4번은 정확한 선지지. 지금 생각해봐. 지금 다시 돌이켜봐. 내가 1회 문제를 풀 때 22번이나 23번 중에 한 문제를 틀렸다. 이건 돌이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림 3, 4, 그림 5에 붙어있는 이 문단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100점이 나오지 않는다. 원인은 거기 있다고. 그럼 100점 받으려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 원인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지문을 제대로 읽고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지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쑥쑥 넘어가는 그런 방법들 수능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악담이지만 그럼 또 국어 공부하게 될 거야. 응? 악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니? 그지?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하세요. 나머지 기간 동안이라도. 그죠? 재밌어라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자, 넘어갑시다. 24번, 25번 문제도 이렇게 풀면 저절로 읽힐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문 하나만 더 봅시다. 27번부터 31번 지문. 네, 요 지문하고 27번 지문. 네, 그렇죠. 27번 지문. 그렇죠. 선생님이 좀 헷갈렸네. 자, 27번 지문, 31번 지문. 어려운 지문이 연달아 2개 나와가지고 네. 자, 요 지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지문은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글 전체를 예단하고 예측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글의 전개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글 읽는 방식이란 건 법칙을 만들면 만들수록 국어에선 뭐니 어긋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칙보다는 그 순간 네가 어떻게 잘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27번 지문을 보자고. 자,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요 지문 정확하게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를 따르는가 아니면 필연의 족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필자가 물었어. 그죠?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를 따르느냐 필연의 족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 자, 인간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설명되어 왔다. 자유의지론자인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지를 의식한다는 것은 선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식함을 의미한다면서 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뭐 뒤에 예가 나오니까요. 그냥 바로 그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중국집에서 항상 이거 고민이지. 짜장이냐? 짬뽕이냐? 자, 이걸 선택할 때 자유의지론자들의 주장은 뭐니? 자, 짜장, 짬뽕 중에 하나를 인간의 의지로 뭐한다?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의식한다는 것은 선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걸 의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짜장을 선택한다는 건 역으로 내가 의지로 짬뽕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의식한다는 거야. 자, 인간이 행동하기 전에 여러 선택지를 의식하고 그중 오직 한 가지만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사실은 인간만이 가지는 자유의 권능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게 자유의지론자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재밌는 질문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너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이미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밀은 뭐니? 둘 중에 하나를 뭐 한 것이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럼 이 선택의 순간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밀의 주장이라고요. 자, 그 다음 봐. 그에 비해 결정론자들은, 결정론자들이지. 인간의 행동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자유의지란 무한한 인과의 사슬 속에서 그 전모를 파갈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읽어봐. 자유의지란 주어야 서술어 뭐니? 가상이다 이 말이야. 자유의지란 건 가상이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어떤 무한한 인과의 사슬 속에서 그 전모를 파갈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가상이야. 그러니까 결정론자들은 착각하지 마. 네가 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미 이 이전에 결정돼 있었던 거야. 그지? 네가 며칠 전에 분명히 넌 뭐니 짜장을 맛있게 먹는 예능 프로를 봤어. 그러니까 너는 이번엔 무조건 뭐니 짜장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야. 짬뽕 웃기지 마. 이미 결정돼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 복잡다단한 인과의 사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유의지란 없는 거야. 가상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결정론자였잖아. 재밌어라. 자, 계속 읽어보자. 이러한 주장은 이전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 등 이전 행위 이전에 주어진 선행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직 동일한 하나의 행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한 것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살아온 어떤 선행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 선택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인간의 의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인간이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에 반해 자유의지론자들은 동일한 선행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 똑같이 인생을 똑같은 과정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행위는 여럿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부터 차이를 보인다. 됐어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야,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호기심을 가지고 지문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문단이지. 그러나 이 둘은 모두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언어화된 도식으로 공관화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뒤통수라고요. 결국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걸 같았니? 자, 둘 중에 하나다. 인간 필자의 생각, 자유의지다. 혹은 뭐니? 결정돼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읽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둘을 동시에 뭐니? 이건 둘 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어떤 오류? 다시 읽어봐.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자,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의식, 그지?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언어화된 도식으로 공관화한다. 이걸 그냥 언어화된 도식으로 공간화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도식화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필자의 주장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부터 이 지문의 흐름이 확 바뀐 거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이거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이거 둘 다 이런 오류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언어화된 도식으로 공간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읽어보면 알겠죠. 자, 우선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는과 같은 실제 행동과 그 의식 활동을 살펴보자. A에서 자 보세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여기 O죠, 그죠? 자, 그럼 A에서 O까지는 뭐니?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이야. 삶의 과정이야. 자, 그리고 짜장이 X야. 짬뽕이 Y야. 자, A에서 행동을 결정할 O점에 도달한 행위자의 의식은 됐어요? 자, 드디어 이제 결정해야 될 순간이야. O 지점의 행위자의 의식은 그림의 가나처럼 선택 가능한 행동들 사이를 오가는 연속된 일련의 상태를 거쳐 어느 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 인간은 말이야. 실제 인간은 그지? 짜장면 딱 가서 짬뽕! 짜장! 이러지 않는다고. 머릿속에서 수없이 짬뽕이 맛있을까? 짜장이 맛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가게. 이게 실제 인간의 사고의 흐름이다 이 말이야. 응?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짬뽕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실제로 인간의 원래의 의식의 상태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뭐 해버린다? 도식화해버리는 오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인간의 행동과 의식을 언어화된 도식으로 공간화해버리는 오류가 둘 다이다 이 말이야. 좀 더 읽어보자고. 이때 그의 행동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기울는지에 따라 그림에서 표현된 X와 Y처럼 그 결과는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그림에서와 같이 행동 X와 Y라고 명명하는 것은 도착점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임의의 상징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성향들의 연속인 가나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제 사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는 가와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얘들이 도식화해낸 OX, OY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망설이던 자아가 결정하는 자아가 되는 것은 반대되는 행동으로 보이는 OX와 OY 사이를 지나가는 과정 가나를 통해서이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행동 OX와 OY가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속된 상태인 가나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는 뭐니? 지속되는 시간 속에 진행된 일련의 연속된 상태라고. 지속된 시간 속에서 연속된 상태인 가나가 실제로 인간의 행동이지 X, Y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 때 뭐 수시 원서 썼겠지. 이 대학을 갈까 이 대학을 갈까 딱 원서 쓰는 순간 여기야 결정해?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결정한다. 근데 실제로 자유론자나 의지론자나 그런 결정론자는 그런 갈등의 과정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OX 혹은 OY라고 결정해버린다. 도식화해버린다. 이런 오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지문의 논점이 두 번째 문단을 지나면서 확 틀어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마지막 문단만 읽으면 지문의 주제는 보인다. 이런 건 어떤 지문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다니까. 물론 90% 이상의 지문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수능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어떡해? 그지?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과도한 도식화는 오류를 변한다. 과도한 도식화는. 국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은 경향을 OX와 OY라는 언어로 도식화하는 걸까? 근데 왜 이렇게 도식화해 버리냐 이 말이야. 자, 이는 인간의 상식이 본질적으로 기계론적인 뚜렷한 구별, 즉 분명히 정의된 말이나 구획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됐어요? 인간은 이 복잡한 거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그냥 OX면 OX, OY면 OY 이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간은 단순한 걸 좋아한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상식에 기댄 설명에 따르면 어떤 상태를 거쳐온 행위자는 O점과 같은 선택의 지점에 도달한 후 그 앞에 뻗어 있는 OX와 짜장과 짬뽕 중 한 방향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하는 자아의 연속적인 활동인 가나는 사라지고 두 방향인 OX와 OY만이 남게 된다. 그죠? 이는 의식의 활동을 연속적 발전의 모든 국면에서 표상한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드러낸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아의 활동과 두 방향을 각각 구별하여 도식화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이게 바로 이들의 오류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인간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얘들은 그렇게 도식화해 버렸다 이 말이야. 이들이 가진 오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 포인트는 얘들의 도식화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필자의 주장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단. 자, 여기서 자유의지론자들은 자아의 활동성의 선택의 지점 O점에 집중시킨다. 자, 도식화를 구체적으로 자유의지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집중시킨다. 여기에. 그지? 자, 이 경우 자아에게는 선택지. 자, 그럼 요거 다 지울게요. O 지점에서. 자, 짜장이냐? X. 짬뽕이냐? Y. 자, 자유의지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다? 이 선택의 지점이다. 여기에 집중시킨단 말이야. 계속. 이 경우에 자에게는 선택지 OX와 OY 사이에 어떤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 문단 독해가 잘 안 된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떤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얘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야. 얘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의 선택을 무시하고 짜장은 이렇고 짬뽕은 이렇고 이런 둘 사이의 차별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똑같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할 뿐이다 이 말이야. 그죠? 이런 걸 이제 뭐니?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차별적이라는 거야. 이게 독해를 잘해야 돼요. 요 구절은. 자, 결국 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선택의 지점에 정지한 채 자유의지 하나를 선택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무차별적이라는 건 결국 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차이점 이런 건 없다. 어느 것도 선택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차별적이라는 거야. 자, 이에 따르면 OX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쪽인 OY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론자에 따르면 짜장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선택지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여기가 자유의지론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에요. 자, 하지만 이 문장이 독해가 안 됐죠.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설명은 자연스럽게 결정론의 설명을 뒷받침한 근거가 된다. 이 문장 독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무슨 설명은? 기계론적인 설명은.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도식화는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의도로 쓴 말이냐면 결국 얘들도 도식화하고 그다음 누구도 결정론자들도 도식화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쓴 문장이야 실제로. 다시 읽어봐. 하지만 이와 같은 기계론적인 설명은 자연스럽게 결정론의 설명을 뒷받침한 근거가 된다는 건 결국 다 도식화다라는 식으로 읽어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단 끝까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결정론자들은 이미 선택된 행동 X를 기준으로 볼 때 O점에서의 자아는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활동성이 아니라 자, 이번엔 결정론자 얘기야. X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결정된 활동성을 가진 것이라고 응수한다. 됐어요? 결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정론자라고. 넌 결국 짜장을 선택하게 돼 있어.
짜장을 먹게 돼 있다고.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결정론자야. 어차피 결정론자들도 역시 뭐니? 도식화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야. 즉 선행 조건들이 X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이 흐름이 말이야. 이걸 선택하게 만들었어. 필연적이야. 이걸 선택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지. 그렇게 되면 다른 선택지 OY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됐어요? 자유의지론자들은 이 둘이 무차별적이고 인간의 의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결정론자들은 이건 없는 거지. 그냥 이 흐름 속에서 결국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은. 됐어요? 자, 즉, 그렇게 되면 다른 선택지 OY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결정론자 입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설명은 설명을 위한 기준 시점만 다를 뿐 같은 기하학적, 여기 나오지. 같은 기하학적 도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론자들의 논리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요 말이 바로 이 여기 위한 기계론적 설명은 자연스럽게 결정론의 설명을 뒷받침한 근거가 된다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 둘 다 뭐하고 있지 않느냐. 기계론적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필자는. 자, 마지막 문단. 일련의 망설임이라는 연속성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필자는 뭐가? 이런 망설임이 있다고. 이걸 왜 없애느냐 이 말이야. 이런 망설임이 분명히 있다고. 이런 건 싸그리 다 배제해버리고. 그죠? 배제한 채 인간의 행위는 선택지가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연속적인 시간을 동시성의 공간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 이렇게 연속적인 시간을 그냥 동시성의 시간으로 그죠?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간으로, 동시성의 공간으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과거를 현재와 동일한 기하학적 도형 속으로 우겨넣어 추론하는 왜곡된 태도인 것이다.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30번 문제를 계속 질문한 학생들이 있다는데 30번 문제는 선지에서 찾아서 지문에 찾아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 지문에 필자가 하고자 한 얘기의 핵심을 그대로 네가 꿰뚫고 있으면 그냥 답은 3번인 거지. 다시 읽어봐. 지문 여기 봐. 다시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보자. 일련의 망설임이란 연속성을 배제한 채 인간 행위에는 선택지가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이냐 결정론이냐라고 묻는 것은 즉 이런 과정을 다 배제한 채 이거냐 그지 의지냐 결정된 거냐라고 묻는 것은 연속적인 시간을 동시성의 공간으로 대체하여 이 연속적인 시간을 그냥 뭐니 동시적인 공간으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과거를 현재와 동일한 기하학적 도형 속으로 우겨넣어 추론하는 왜곡된 태도이다. 다시 여기 봐. 인간의 행동과 의식은 뭐지? 연속돼 있고 망설임 있고 시간도 뭐야? 연속돼 있는 거야. 그걸 그냥 아예 뭐니? 도식화된 같은 시간, 연속된 시간을 뭐니? 같은 공간으로 도식화해버려서 인간의 행동을 뭐니? 그냥 정리해버린 것.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지금. 자,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들은 즉 자유의지론이나 결정론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통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설명하느라고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읽으면 일부러 이 지문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좀 천천히 읽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반응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충분히 30번, 뭐 27번 이런 문제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7번 문제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선지, 결정론에 따르면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에 다른 선택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선택지는 뭐니? 없는 거지. 그냥 짜장으로 결정된 거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1번이 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4번 선지,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에 포착되지 않은 무수한 인과의 연세들이 존재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정론은 인간은 인식할 수 없지만 이런 무수한 인과의 연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는데 이걸 찾아서 지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납득하고 이해하면 그냥 4번 선지는 헷갈리지 않은 선지인데 4번 선지가 애매했다는 건 이걸 찾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찾으면 안 되는데. 수능장에 제발 찾지 말고 뭐 이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건 납득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지? 그래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국어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8번 봐. 윗글에 글 쓰니까 기억을 위해. 기억이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통찰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다. 그지? 그러면 진정한 행위를 통찰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는 그지? 기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건 뭐니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통찰하는 데까지 나가는 걸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그지? 이런 도식화가 아니라 이 연속적인 시간과 인간의 망설임을 다 뭐하는 것 표현하면 충분히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행위를 통찰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28번의 답이 2번인 거죠. 맞죠? 자, 29번 문제는 좀 이따 보고 30번 문제. 윗글에 글 쓰니가 시간에 대해 가진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봐봐. 글 쓰니가 시간에 대해 가진 입장. 시간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공간으로 도식화할 수 없다. 그지? 연속된 시간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니? 몇 번 답이야? 그렇지. 돌이킬 수도 계량할 수도 없는 질적 연속이다.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면 바로 풀리는 거고 지문이 독해되지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같은 구절 찾는 애들은 손대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지. 이런 문제들에서 등급이 결정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주장한 건 이거야. 제발. 제발. 네가 의미 있는 국어 점수를 받으려면 제발. 그죠? 지문 좀 읽어라 이런 얘기지. 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꼭 하세요.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때까지 설사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한테 플러스일 겁니다. 자, 29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보기는 뷰리당의 당나귀 얘기죠. 네, 프랑스 철학자 뷰리당은 만일 건초더미들의 가치를 비교하여 가치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당나귀. 이건 그럼 뭐니? 인간과 같은 당나귀지. 합리적인 당나귀가 있다고 하자. 배가 고픈 이 당나귀의 양쪽 옆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똑같은 건초더미를 같은 거리에 놓아두면 당나귀는 자,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똑같은 그지? 건초더미를 놓아두면 같은 거리에 놓아두면 당나귀는 당나귀라고 합시다. 자, 당나귀는 굶어 두 건초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비리당의 당나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그럼 뭐니?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개를 흔드는 당나귀의 습관 등의 이유로 이제 당나귀는 주로 뭐니? 왼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그지? 습관 등을 이유로 당나귀의 머리가 한쪽 건초더미에 가까워지면 그쪽 건초더미부터 먹게 된다. 됐어요? 이런 얘기인데 1번 선지는 됐죠? 그지? 미래 입장에서 자유의지론자 입장에서 볼 때 비리당의 당나귀는 인간과 달리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고 맞지? 자, 두 번째 결정론의 입장이야. 그럼 결정론의 입장에서는 얘가 왼쪽으로 고개를 드는 습관 때문에 결국 뭐니? 여기 있는 건초더미를 먹게 된다는 게 이미 뭐니? 결정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갯짓은 당나귀의 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선행 조건이야. 그렇죠? 2번 선지 별 문제 없어요. 3번 선지 좀 이따 보고 4번 선지. 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비리당의 당나귀와 같은 죽음도 자연의 인과 결정론자 입장에서는 결국 다 뭐니 어떤 행동은 다 뭐니 인가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비리당의 당나귀가 선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도 결국 뭐니 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긴 결정된 행동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도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이군. 맞죠? 자, 5번 선지 봅시다. 자유의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크기가 다른 건초더미를 선택하는 상황이었다면 두 선택에는 차별이 존재하겠군. 그런 자유의지론자는 이게 짜장이든 짬뽕이든 결국 얘 입장에선 뭐니? 무차별적인 선택이다. 결국 다 뭐니? 어느 거든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니?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문의 논리로 따지면 두 선택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건초더미가 달라도 얘 입장에선 뭐니? 어느 걸 선택할지는 뭐니? 차별이 없는 상태라는 거야. 얘가 배가 부른 당나귀라면 뭐니? 적은 건초더미를 선택할 수 있고 배가 아주 고프면 뭐니? 큰 건초더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 상황에 따라 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 차이가 차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다? 차별적이다 다르다 뜻이 아니라 얘가 어떤 것이든 다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무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선지. 그러니까 5번을 납득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니? 지문을 제대로 읽어서 그 무차별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5번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 따져보니까 3번이 애매하거든. 그래서 3번을 쓰는데 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달라진 인간이었다 해도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 역시 뭐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군이라는 건 고개를 흔드는 당나귀의 습관처럼 인간도 어떤 뭐니 일련의 선행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것이다.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당나귀가 고개를 왼쪽으로 흔드는 등의 선행 요건들 인간도 그런 뭐니 결정론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해왔던 어떤 뭐니 살아왔던 일련의 그지 인식하지 못하는 일련의 인과의 과정들 이걸 통해서 하나가 뭐 되게 된다.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니까 결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당나귀나 인간이나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납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1번은 뭐 해설지 보고 풀면 될 것이고요. 문제보다는 12페이지, 13페이지에 B파트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걸 당황하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에서 그건 몰라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뭐 설명하면 자, 나 문단의 왼쪽에 보면 이제 허생원, 박몽인 있는데 박몽인은 뭐니? 요즘으로 말하면 조달청장이지 조달청장.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뭐 하는 거야? 예, 구입하는 존재인데 박몽인이 허생원이 뭐니? 예, 이걸 이제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대금을 그럼 국가 돈을 뭐니? 허생원에게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몽인이 예, 이게 부패 공무원인 거지. 그러니까 구문을 내놔라. 그지? 뽀지를 내놔라.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허생원이 줄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애가 누구야? 여기 나온 것처럼 강선달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어요. 네, 강선달이 끼어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결국 그 B 위에 쪽에 박몽인과 강선달의 대화 중에 박몽인이 결정을 해요. 그지? 네, 결정을 하겠다. 그지? 라고 하고 구문도 증서도 필요 없다고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가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거잖아. 자, fade out, fade in 위에 줄 구종 하인들 여기만 잘 읽어봅시다. 구종 하인들 제각각 돈짐을 지고 비척거리며 대문으로 등장. 열을 지어 곡간이 있는 편으로 사라진다. 자, 그럼 구종과 하인들이 말이야. 자, 구종과 하인들이 열을 지어서 돈짐을 지고 비적거리며 대문으로 등장해서 이쪽에 대문이 있다 치자. 대문으로 등장해서 곡간이 있는 편으로 사라진다. 돈짐을 지고 그럼 뭐니? 이 구종과 하인들이 지금 뭐야? 돈을 이제 이 곡간에 쌓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봅시다. 페이드인 밝아지고 나서 같은 장소야. 돈짐을 멜빵 걸어 짊어진 도적들이 자, 도적들이 앞장면과는 반대 방향 곡간에서 대문으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도적들이 느릿느릿 움직인다. 이 말은 그럼 여기에 있는 돈을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이 도적들이 뭐니? 훔쳐간다는 얘기 아니야. 자, 어떤 도적은 전대를 진 위에다 허리띠에 돈꿰미를 여럿씩 찾기 때문에 치어 휘청거리고 어떤 도적의 전대는 갈라져서 돈이 쫘라르 쏟아진다. 이 소리에 선잠을 깬 강선달의 아내 최 씨가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집이야? 강선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지? 아내 최 씨가 왼편 아래쪽 안치에 등피를 들고 나오다가 놀라 뒤로 자빠지며 으악 도둑이야 도둑 이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도둑의 우두머리가 누구임이 밝혀져요. 예, 박몽원임을 밝혀지죠.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납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대로 뭐 한 거야. 그냥 구문 이런 거 없이 그냥 허생에게 허생이 머물고 있는 강선달 집에 곡간에 지금 국가의 돈이 쭉 뭐 한 거야. 간 거야. 돈을 다 치렀어. 그리고 나서 구문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박몽인이 뭐니? 이 돈을 몰래 뭐 하는 거니? 훔치는 거지. 그지? 그 상황이 지금 fade out, fade in인 상황인 거야. 나중에 이제 이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박몽인인 것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죠? 예, 그런 흐름이니까. 예,
이 궁금증은 이제 뭐 풀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7번 문제도 별 문제 없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38번부터 42번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만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쓰여 있는 지문이에요. 그죠? 잘만 읽으면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쌤이 배운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차분하게 반응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3번부터 45번 고전 시간은 뭐 질문이 거의 안 나왔고 오답률도 뭐 다들 높아서 44번의 4번 선지인데 칠수에선 보기와 달리 농부들의 먹거리가 언급되며 농촌에서 일상적인 삶이 제시되고 있다 그랬는데 보기와 달리가 잘못됐죠. 보기에서도 뭐니 보리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먹거리가 제시되고 있으니까 보기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해설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2차 해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그제 차분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고 국어 공부 수능장에서 차분하게 풀어야 돼. 집중력 가지고 80분 동안 집중해서 나머지 모의고사들 풀어서 강의 들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